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 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단기 보호. 4번 취약한 보호. 5번 노인 요양시설. 정답은 4번 취약한 보호입니다. 우리 문제 힌트가 있었네요. 그죠?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그죠? 이게 일정 기간이었다면은 단기 보호였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보시고요.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합시다. 첫 번째는 재가 급여 6가지, 그 다음에 시설 급여 2가지, 세 번째 특별 현금 급여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가 급여의 종류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문 요양제. 장기 요양 요원이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하면은 방문 요양에서는 요양사와 사회복지사, 그죠? 방문 목욕에서는 요양사만 되겠죠. 방문 간호일 때는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될 테고요. 그래서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요양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기도 하지요. 신체 활동 및 가사 일상생활 지원을 한다. 두 번째는 방문 목욕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인 요양사밖에 안 된다고 했죠.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거 멋있고요. 세 번째로 방문 간호는 요양사는 못하죠.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지지서, 방문 간호 지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번 시험 문제였고요. 주 야간 보호에서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키워드네요.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주야간 보호와 비교해서 단기 보호는요. 네,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등등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여섯 번째는 기타 재가급여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기타 재가급여는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뭘 제공한다? 네, 용구를 제공하거나 이걸 보셔야 되겠죠. 복지용구 구입 또는 되어겠죠. 휠체어라든지 침대라든지 지팡이 같은 것들 등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서 방문 요양 가시면 안 됩니다. 알죠? 복지연구 구입 또는 대여해주는 기타 재가급여겠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침대 같은 거를 대여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시설 급여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노인 요양 시설, 두 번째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죠. 2가지. 등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노인이 아니고 대상자를 보시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자인 거죠. 등급 대상자, 일반 노인이 아니고 입소시켜 급식 그리고 요양을 해주네요. 요양, 그 밖에 등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비교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대상자는 똑같네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까지. 차이점은 입소하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냐. 입소는 10인 이상,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은 9인 이내. 그죠? 급식, 식사는 다 드리고요. 요양, 그 밖에 등등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세 번째는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첫 번째 가족요양비
한 번씩 나오죠.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현재 부족한 지역. 섬 생각하시면 되겠다. 섬에 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센터 같은 게 없는 거죠. 또는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가족 등으로부터 해서 잘 나오는 게 며느리, 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두 번째는 특례 요양비고요. 지금 현재 특례 요양비 3번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례 요양비는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현재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를 물어봤을 때 특례 요양비로 가시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 2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주변 정리 4번 기본 동작 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2번입니다. 이동 도움 그죠? 3번의 주변 정리는요. 신체 활동 지원이 아니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죠. 그죠? 4번, 5번의 훈련이나 치료로 끝나는 거는 기능 회복.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못했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48쪽에 표준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죠?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이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였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뭐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몸에 닿는 것들이에요. 2010년도 이후로 통합이 됐지만 그때는 요양보호사 1급, 2급을 구분하는 게 신체활동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차이였거든요. 지금 통합이 됐지만요. 몸에 닿는 것들. 그래서 1번 세면 도움, 2번 구강관리, 3번 머리 감기기, 4번 몸단장 중요, 5번 옷 갈아입히기, 6번 목욕 도움, 방문 목욕 아닙니다. 목욕 도움. 7번 식사 도움. 8번 체위 변경. 9번 이동 도움. 이번 시험 답이었네요. 33회 시험. 10번의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은 별표. 조금 이번에 표준 서비스를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은 더 하위 항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항상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암기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하위 항목이 돼요. 관절 구축 예방이 답이 됩니다. 혹시나 체위 변경으로 가시진 마실 것. 그죠? 11번 화장실 이용 돕기까지 11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그래서 전업주부 역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밥, 빨래, 청소. 다시 말해서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활동 지원이에요. 활동이라고 하니까는 그죠? 밖에서 활동하는 거, 그죠? 잘 나오는 게 뭐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에 동행했다. 이거는 어떤 표준 서비스인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같이 가면 동행, 혼자 가면은 대행. 그래서 외출 시 동행은요,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방문했다. 또는 일상 업무 등 물품 구매라든지 약을 탄다든지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동행 중에서 산책도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로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60분 이하로 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말벗, 격려 위로 1번, 2번 생활 상담, 3번 의사소통 도움. 27회 기출 문제였지요. 의사소통 도움인 것은 하고 하위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편지 대필이었고요. 뭐 책 읽기,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B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말이나 글로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27회에서 답이 편지대필이었는데 답이 오답 중에서 말벗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사소통 도움인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하위 항목을 답을 하셔야 되는데 틀이 안 잡히셨기 때문에 말벗하기로 잘못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제목부터 먼저 잡으시고 하위 항목으로 가셔라 그 말입니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못하죠. 그때 훈련과 치료로 끝나는 것들 아까 보셨던 기본 동작 훈련, 물리치료, 물리치료사가 하겠지, 언어치료, 언어치료사가 하겠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번에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도 하나 받으시죠. 요양보호사가 못하는 거고 혹시나 뒤에서 치매 지원 서비스라고 물어봤을 때 오답으로 가시지 말 것. 그리고 아까 보기에 있었던 시설 환경 지원, 뭐 침구 시트 교체, 환경 관리, 세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이고 그죠? 치매 관리 지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인 것은 하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죠. 뭐다? 행동 변화 대처. 우리 앞에 보셨던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으로 가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 변화 대처입니다. 응급 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식이라든지 뭐 심장이 멈췄던지 당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래서 게시판 같은데 벽에다가 그런 순서 있죠. 프로토콜 어디부터 전화하시고 응급 번호, 뭐 의료기관 번호 이런 식으로 시설장 노티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대로 쫙 적어 놓으면은 응급시 대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응급 의료는 안 된다는 거. 의료 행위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간호처치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못합니다. 간호와 관련됐기 때문에 뭐 배설간호 등등이 들어갈 건데요. 헷갈리는 문장은 관찰 및 측정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표준 서비스라고 안 물어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옳은 것 해가지고 보기 1번 뭐 행동변화 대처, 보기 2번 응급상황 대처, 보기 3번 관찰 및 측정하면은 X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간호사 업무입니다. 뭐 활력증후 같은 거 있죠. 혈압 맥박 같은 것들. 그래서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제한된 거는 기능 회복 안 되고요. 간호처치 안 됩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예시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과시하고 그러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가?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똑같이 음식을 흘리는데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는 것 같다. 차별을 했죠. 그죠? 첫 번째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요. 예시가 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콧줄을 뽑을까봐 나갈 때마다 손목을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요. 지금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권리 중에서 입소 전, 그리고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이겠다. 그죠? 충분한 정보니까는 계약 단계네요. 그죠? 전인 경우는 그거죠. 접근성. 지금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였습니다. 그죠? 세 번째,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개정되고 한 번도 지금 안 나왔어요. 한 번쯤 나왔으면 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자유라는 거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마음껏 행동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가 있어요. 이놈의 다리가 문제야.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은 나갈 수 있는데 단풍 구경을 못 간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휠체어 타면 갈 수 있겠지만 뭐 밀다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결국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외출을 못했다. 고해시에 대한 사례가 될 거고요. 하나 더는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기저귀나 갈고 TV나 보고 그런 게 다야.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예시 두 가지. 다리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갔어요. 두 번째는 문화, 생활을 마음껏 못한 겁니다. 두 가지. 4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요.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가시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냥 말도 없이 이렇게 나갔고, 두 번째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기 전화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건데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 두 개 좀 기억합시다. 4번입니다. 다음에 사례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경제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자기 방임.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빼갔죠. 그래서 경제적 학대다. 그래서 뭐 대출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재산을 뺏어가는 거는 경제적 학대가 되겠고요. 하나 주의하실 건 방임에 있어요. 방임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뭐 공과금이나 아니면은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학대인가? 요거는 방임입니다. 좀 구분하시고, 유기는 그런 거죠. 시설에 입소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신체 학대는요,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몸으로 맞고 가두거나 집에, 또는 신체 생존에 위험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약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물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임은 본인이 스스로 먹지 않은 것이죠. 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해서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해서 조정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입니다. 1번의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 받지도 주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2번에 동료 요양보호사와 서로 교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4번에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등급 인정을 유도하는 행위 안 됩니다. 5번에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로 들어갑니다. 96쪽의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인종이나 연령, 종교,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상자 차별 금지. 대상자의 인권을 좀 지켜주시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시고, 세 번째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시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거겠고,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 관련해서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학대 있죠. 중요합니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십니다. 어디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십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번호는 1577에 그렇죠. 1389 신고하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 서비스에 대한 물질 보상 받지 않는다. 명절에 수고하셨다고 5만 원을 드렸어요. 받았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거절하시는 거고요. 대상자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합니다.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요양보호사 업무 태도를 보겠습니다. 윤리적 태도, 종교를 존중하고 성교 목적으로 강요 금지.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합니다.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도 거짓 없이 하셔야 되겠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바른 몸가짐에 관해서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하셔야 되겠고 대상자를 방문하였는데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방에 들어가시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둔다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하셔야 되겠고 대상자에게 반말, 명령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별도로 서비스를 따로 계약하시거나 타 기관 의뢰 금지죠. 보고하셔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해 주셔야겠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기침을 한다고 해서 폐결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도 숙련된 수발자가 되긴 하겠다. 그죠?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그죠? 보수교육 1년에 한 번씩 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자주 나오는 거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우리의 윤리적 태도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폭력 안 되겠고 대상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팁 받는 행위 안 되겠죠.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거 복지용구 있죠. 복지용구라고 하면은 휠체어라든지 지팡이 등을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3회 연속 나온 문제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또는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른 재가센터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이만큼 할인해 주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마음대로 요구하는 행위 안 되고요. 그리고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안 됩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수할 사항,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십니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정확히 기록하셔야 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자명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양보호사에 그런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가시면 안 되겠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하지 않으셨죠? 확인하셨어야죠. 도움을 청합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지 확실할 때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윤리 문제 케이스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남성 대상자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그죠? 복지용구 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까처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윤리 원칙 위반이다라고 법적 처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연구 이렇게 할인해서 연계해주면은 나한테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 목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대상자에게 해가 가는 행동이라고 내가 판단되는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 보호자가 젖은 것을 말려서 재사용해달라고 한다. 그럴 경우 기저귀는 재사용할 수 없는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로 갈아준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이런 와중에 마스크 일회용인데 재활용을 원한다. 그러면은 일회용을 재활용했을 때 마스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새 마스크로 갈아준다가 되겠죠. 대상자의 성적 행동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안았어요. 그럴 경우는 감정은 넣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한 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뭐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그 관리 기관 차원에서 알리긴 하겠지요, 그죠? 6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에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린다.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프지 않는 선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입니다. 관절이라고 하면은 뼈와 뼈를 있는 부분이죠. 굳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라는 겁니다. 1번의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다. 활동을 많이 할수록 통증도 증가를 합니다. 2번의 계단 오르내리기는 특히 내려오는 거 정말 안 좋죠. 관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3번의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아닙니다. 아침에 나타난다고 해서 특히 조조, 강직이라고도 합니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려버리면 관절에 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입니다. 154쪽의 퇴행성 관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관절에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휘은 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휘기도 하고 O자형 다리라고 하죠. 무릎 관절의 변형도 오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를 보시면 키워드가 연골이네요. 연골.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물렁뼈죠.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연골은요, 보통 3mm에서 5mm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정말 두꺼우면 7mm까지도 가기도 해요. 정말 얇죠. 근데 그 연골을 이렇게 관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이 완충 작용을 해서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요게 닳아서 없어져 버리니까는 뼈가 맞닿아 버리면서 삐그덕 소리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붓고 물도 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죠.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물렁뼈 연골이 닳아져 버리니까 뼈가 부딪히면서 관절 부위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조, 강직.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고 한 30분 정도 주물러 주면은 풀어지기도 합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걷기는 괜찮지만 무리한 걷기는 안 좋죠. 등산 같은 활동으로 무릎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도 증가합니다. 관절에 변형이 올 수 있겠죠.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서 무릎이 부어 올라 모양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액이라고 하면은 보통 정상은 5cc예요. 5cc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내 안에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겨버리니까는 아픈 거야. 닳아서 아프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흡수를 못하니까는 관절액이 더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 버리는 거야. 늘어나 버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압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통증이 심하면은 물을 빼주기도 하고, 그죠? 염증이 있으면은 항생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진통제도 드시기도 하고, 그죠?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보기에 같이 나왔다.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화에 따른 연골이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 안 배웁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네, 원인은요, 뭐 노화겠죠. 연골이 닳아서. 그리고 치료 예방, 온냉요법을 하고 마사지 물리치료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온찜질 같은 경우는 만성 관절염인 경우는 온찜질인데 냉요법을 하는 경우는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거나 빨개졌을 경우는 또 냉찜질을 하겠죠. 또 많이 무릎을 사용해서 열감이 있거나 좀 아픈 날에는 냉찜질을 하실 거고, 그죠? 급성으로 인대가 삐었을 때는 냉찜질 하시고 2, 3일 후에 온찜질 하기도 합니다. 관절 경직, 굳는 것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완화하기 위해서 체중은 조절하셔야 되겠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 제일 좋죠. 관절이 무리가 가지 않고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운동, 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수영이 제일 좋고 걷기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너무 무리하게 장거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겠죠. 감히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또 태아가 되기 때문에 걷는 거는 또 항상 좋다.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된다. 체조도 좋겠고요. 아까처럼 등산이라든지 계단같이 무리가 가는 행동은 좋지 않겠죠. 그죠? 10번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처 방법은 1번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번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3고가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요 세 가지는요, 요 자체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합병증, 뇌 경색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합병증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해는 아예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먹었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보다는 드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번에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드시는 거는 아닙니다.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공복일 때 또는 금식일 때도 복용하는 약은 고혈압 약밖에 없죠. 무조건 금식일 때도 복용하는 약은 무조건 고혈압 약. 3번에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약 복용하시고 운동하시고 식이까지 같이 들어가셔야겠죠. 운동도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월, 수, 금 하시던지 월화, 수, 목, 금 하고 토일 쉬시던지, 그죠?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되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아닙니다. 끊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있으면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편견 첫 번째,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은 치료하셔야 됩니다. 2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아닙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진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좋다.
네 번째,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은 약효가 떨어져서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있다면은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8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원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3번 요로 감염,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3번 요로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광염이나 이런 염증이 있을 때 증상이 빈뇨가 있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는 복압은 증가하는 게 원인이죠.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꽉 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압이 증가하면은 소변이 새겠죠. 두 번째,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죠. 골반저 근육은요, 우리가 항문, 대변 보고 소변 볼 때 힘을 주면 탁 힘을 줄 수 있는 부위고, 우리가 케겔 운동을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골반저 근육. 4번의 호르몬 분비 감소.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결론적으로 요도 기능도 감소를 합니다. 5번째, 방광은 소변이 차는 곳이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분 1.5에서 2리터를 마셔가지고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60쪽의 요실금 보겠습니다. 요실금의 정의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고요. 원인을 보시면은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죠. 힘이 없으니까 밑에 처지는 거고요. 골반저 근육 조절이 약화. 골반저 근육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질이 있고 항문이 있으면은 요 부위를 받쳐주는 부위예요. 그래서 밑에 쪽을 골반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할 때도 골반저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떨어지면서 요도 기능의 약화가 있을 수 있고요. 파킨슨 같은 이런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소변 기능을 조절하지 못해서 요실금이 있을 수 있겠다. 가볍게 전립선 비대증도요. 남성의 전립선 있는 거죠. 근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서도 한 30% 정도가 요실금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참다가 나중에는 새어버리는 거죠. 아까 답이었던 요로 감염이고요. 복압성 요실금, 압이 올라가는 거죠. 기침하거나 이럴 때. 변비도 복압성 요실금에 해당되기도 하겠다, 원인으로. 그죠? 치료 예방도 중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을 합니다. 케겔 운동이고 한 3초 정도 항문 근육을 좋아졌다 풀었다 하시는 거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 유지하셔야 되고, 아까 변비가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 예방하는 것도 맞습니다. 체중 조절, 비만도요.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실금 종류를 구분 좀 하시면, 복압성은 말 그대로 배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찼는데 요도가 있고 이 상태에서 골반 근육을 받치고 있는데 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유는 기침을 하거나 또는 변비가 있어서 압이 올라가거나 비만이나 옷을 너무 꽉 끼게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 압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이렇게 밖으로 새는 거죠. 골반저 근육도 잡아주지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거나 재채기나 달리고 줄넘기 할 때 이런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이고요. 절박성은 절박해요. 느끼자마자 소변이 참지 못하고 새버리는 거예요. 아까 요로 감염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방광염이 있으면은 자주 화장실 가기도 하면서 참지 못해요. 보고 싶다 느끼자마자 소변이 배출되는 것. 세 번째로 역류성은요,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것. 가볍게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번 준비 운동은 2, 3분 내로 짧게 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쉽죠? 답은 2번에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1번에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예를 들어 탁구라든지 뭐 테니스 같은 운동은 다칠 위험이 있겠다. 3번에 고강도에서 중강도가 아니고 저강도에서 점점 강도를 높이고요. 4번에 준비 운동 중요하죠. 10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무리 운동 하시면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202쪽에 운동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좀 꺼리게 되는 이유들도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우리 폐포의 탄력성 저하 기억나시죠? 그래서 폐 활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폐 활량이라고 하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떨어지면서 숨이 차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숨이 차는 게 가장 운동을 꺼리는 이유가 되겠네요. 운동할 때 숨이 차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죠. 탄력성이 감소가 되면서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면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도 있고 넘어질까봐 또는 뭐 우울하고 외로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관리법은요. 일단 바람도 잘 통하고 땀도 흡수하는 옷을 착용하셔야지 땀복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심부전 내성자 같은 경우는 숨이 차죠. 숨이 차고 하는데 무리하면 안 되겠죠. 또는 천식 대상자가 운동하는데 막 기침을 심하게 한다. 경련성 기침을 한다. 그럴 경우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관지 확장제를 하고 운동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최대 심박동수 내가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 1분당 뭐 그러니까 80회 정도를 뛴다고 봤을 때 5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시는 거고요.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 쉬시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운동의 강도, 세기라든지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셔야지 처음부터 강렬한 운동은 위험하겠다. 안정시 심장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한다는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쿵쿵 뛰었어요. 운동을 하시다 보면 숨도 차고 평상시 내가 편안한 호흡을 할 때처럼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셔라는 겁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금지. 마지막 10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셔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작성만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뭐 공단, 병원 등등이 될 거고요. 1번에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는 거고요. 2번에 작성한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가 틀렸죠.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심폐소생술이 연명의료이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습니다. 17세가 아니고 19세 이상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보겠습니다. 누가? 말기 환자 또는 19세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스스로
대리 안 되었었고요. 무엇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네 가지 연명 의료. 첫 번째 심폐소생술, 두 번째 혈액 투서, 세 번째 항암제 투여, 네 번째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연명 의료라고 합니다. 생명만 연장할 뿐이지 치료가 없어요. 그죠? 3번 작성 후의 등록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약칭 연명 의료 결정법이 되겠고, 작성은요 누구나 19세 이상이면은 작성할 수 있고, 우리 이번 답이었던 효력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이 되는 경우는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총 2명이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됩니다.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란 무엇인가 네 가지 좀 구분합시다. 임종 과정 대상자에게 하는 첫 번째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혈액 투석. 말기 심부전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시면은 사망까지 갈 수 있고, 세 번째 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 거부할 수 있고, 네 번째 인공호흡기 착용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삽관을 해서 자발 호흡이 안 되는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뗀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할 것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없긴 하지만, 그건 내가 연명의료 치료는 안 하겠다라고 거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연명 의료를 안 하겠다고 해도 중단할 수 없는 네 가지는 같이 구분합시다. 그래서 네 가지 통영 물산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죠. 첫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진통제, 2번 영양분 공급 수혜, 3번의 물 공급, 4번의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참고로 산소의 단순 공급은 코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 있죠. 산소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고, 아까 보셨던 기관 내 삽관,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 병원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에게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둬야 한다. 연명 의료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면은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고, 등록 기간을 우리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